주로 정치적인 질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개인적인 경험인데 이제 친정아버지가 병원에서 의사가 이제 수술을 저희 가족 보고 결정하라고 할 정도로 지금 이제 그런 죽음에 대한 문제를 제가 철학적으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노원구에 살고 있는데 노원구에 웰다잉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강의를 이제 혼자 어떤 가족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죽음의 문제라든가 노후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 강좌를 이용을 했는데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뭐 삶의 가치와 의미라든가 유언서 작성을 하면서 장기기증이라든가 이런 거 사전의료 작성하고 뭐 이런 것들이라든가 실제로 입관 체험도 하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강좌가 1년에 4번이나 시행이 되는데 거의 이제 노인분들, 노인복지관 이런 소개로 오시나 봐요. 그래서 제가 가장 젊은 축에 들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회 전반적으로 이렇게 하나의 교양 강좌처럼 이루어지면 말씀하셨듯이 죽음을 축제처럼 맞이할 수 있고 그 무덤이나 아니면 수목장 같은 그런 곳이 있는 곳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원처럼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퍼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희망을 저는 갖고요. 오늘 질문 드릴 내용은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적으로 그렇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이제 그 인문학의 위기를 불러온 것이 인문학자들의 책임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다라는 당연한 말이지만 지금 이제 중년들 이상에서는 소모임들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군데 들어가 있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 그것이 실용주의적인 욕구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도 그 철학가가 없어지고 국문학가가 없어지는 지금 굉장한 비극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우리 사회에.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보시는 이런 인문학적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 뭐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걸 보시고 계시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그 학교 교육에서의 어떤 문이과 분리라든가 아니면 철학 교육이 부재하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또 다른 원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예. 초중고등학교에서 철학 교사를 많이 뽑으면 철학과가 안 없어지겠죠. 그렇죠? 국문과가 없어지는 학교가 있는 거는 국어교사를 뽑는 숫자가 줄어서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화적인 현상이 벌어질 때는 이제 제도적인 환경적인 변화의 요인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 인문학의 위기는 오로지 사람의 문제만 에서만 야기된 것은 아니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인문학 자체의 어떤 학문적인 위기를 말씀드린 거고 다른 한편으로서는 우리들의 삶의 방식이 제도의 변화를 가지고 오고 그 제도의 변화 때문에 대학의 구조가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지금 우리나라의 철학과나 국문학과가 필요한 만큼 적절하게 많은가? 저는 좀 너무 많은 측면이 좀 있다고 봐요. 너무 많은 거죠. 왜냐하면 철학 교수로 뽑는 숫자도 되게 적고 철학은 없잖아요. 중등교육에는. 그러니까 사회교육과 뭐 이런 정도로 돼 있으니까 이게 그 공부를 해서 그걸로 삶을 자기가 끌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런 거라고 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인문학 모임이 예를 들어서 전국적으로 10,000개가 만들어졌다고 가정해보죠. 그럼 강연 시장이 엄청 커질 거예요. 예. 지금 이제 재미있는 예를 들면 대학에서 음악을 한 분들이 이제 집이 부자면 그냥 음악을 전공을 했고 그냥 즐기면 살아가지고 오죠. 근데 이제 돈이 별로 없는 집에서 음악을 했다. 그러면 어른이 되고 나서 학교를 마치고 나서 음악을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음악으로 참 여러 가지로 먹고 산다고요. 먹고 사는 것 중에 하나가 특이한 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클래식 강연을 다녀요. 클래식 강연을. 어디 직장이 있긴 한데 그 직장 수입은 좀 미미하고 클래식 강연을 다니면서 한 100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떤 시골 같은 데 가면 할머니, 할아버지만 500명. 500명 앉혀놓고 오페라 강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되는지 물어봤어요. 된대요. 왜 되냐 했더니 우리 영화 쇼생크 탈출 보면 거기 이 주인공이 딱 방송실 점령하고 문 걸어 잠그고 거기 휘가로의 결혼 메인 저걸 틀잖아요.
근데 그 이탈리아 여가수가 막 하이 소프라노로 하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지만 그 죄수들이 그 음악을 듣는 순간 다 뿅 가잖아요. 그런 게 이때입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판소리에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오페라하고 판소리가 굉장히 많이 통한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듣는 노래를 들려드리면 박수를 막 치신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노래에 대해서 이제 그 오페라 작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이렇게 하면 얌전히 잘 들으시고 또 강사 선생님 말씀 끝나면 또 박수 치고. 예, 그게 불가능할 것처럼 보이는데 시골 군에 가서 그런 강연이 된다는 거예요. 반면에 어떤 한쪽에서는 돈 많은 집 사모님들이 예전에는 돈이 많다는 것만으로 구별이 됐어요. 옷을 잘 입고 이런 것만으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이런 것만으로도 남과 구분이 돼요. 근데 이제는 부자들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너무 그걸로 표를 내려면 외제차와 비싼 거를 벤츠나 이런 걸 타야 되고 그런데 또 눈총도 받고 또 속물이다 뭐 졸부 아니냐 이런 걸 받으니까 그걸로는 자기의 그 품격이 과시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한 클래식 강좌를 전업으로 하는 또 강사도 있대요. 이제 그런 데는 입회 서류를 쓸 때 출신 고등학교, 시아버지의 직업 이거 다 쓰게 돼 있대요. 마음에 안 들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주로 이제 모모한 여고 출신들이 이제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데요. 왜 그걸 하느냐 할 때 거기 수준 높은 사람 소위 자칭 다운표 치고 제가 보기엔 수준 높은 거 같지 않은데 수준 높은 사람들의 문화적인 어떤 행위 양식으로서 클래식 감상, 클래식에 대한 이해 와서 클래식 듣고 아주 유명한 선생님한테 강의 듣고 돈 듬뿍 내고 그리고 그 클래식 강좌에는 아무나 못 오는 거예요. 이런 강좌도 있어요. 시골 할머니 할아버지들 오페라 강연도 있지만 이게 되니까 상당수의 그 음대 출신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이 강연으로 집중해서 자기 삶을 이어가는 거예요. 괜찮은 직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게 이제 환경의 변화인데 우리가 소득이 2만 불이 안 됐더라면 오페라나 클래식 강연을 하면서 먹고 사는 직업 강사는 생길 수 없는 거예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고 지금 1년에 한 30만 명이 채 안 되는 사람들이 죽는데요. 한 45만 명, 50만 명 사이에 태어나고 조만간에 한 10년, 20년 지나면 1년에 70만 명, 80만 명씩 죽을 겁니다. 그래서 이 죽음 웰다잉에 관한 관심이 생기는 이유가 예전에 우리가 못 살고 나라가 어지럽고 전쟁이 있고 막 이럴 때에는 다 갑자기 죽었단 말이에요. 전염병 돌고 이러면. 갑자기 죽으니까 죽음이 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아이고 아버지 이렇게 일찍 가시더니. 근데 죽음이라는 거는 원통한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못 누리고 누려야 될 삶의 기쁨을 충분히 못 누리고 떠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지 죽음 그 자체가 비극이거나 이런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죽음 가운데 애달픈 죽음이 좀 있는 거죠.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사고를 당하거나 큰 질병에 걸리지 않으면 기본으로 80세 넘어까지 사는 시대가 되어버렸잖아요. 그리고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 그러니까 독립적인 생활을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수명과 생물학적으로 살아있는 수명 사이에 9년의 격차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심각한 문제거든요. 노인 의료비라는 건 다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이 격차를 절반 이하로 줄이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이 파탄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웰빙과 아울러서 웰다잉에 대한 관심도 늘어나는 거예요. 죽음은 이제는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이 아니고 예견되고 예측되고 그래서 준비되어서 맞이하는 인생의 어떤 마지막 이벤트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사실 우리가 사는 게 잘 살잖아요. 잘 안 살아요? 저는 사람들이 물론 못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경제적 궁핍에 시달리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너무너무 잘 살아요. 지금 그 정조대왕 아시잖아요? 한 300년 전에 사셨던 분인데 그분이 아주 훌륭한 왕으로 세종대왕이 이 조선조 전반기에 성군이라면 후반기에는 중후반기에는 정조대왕이 제일 성군이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죠. 그분은 똑똑하고 지적이고 올바르고 그럴 분일 뿐만 아니라 연민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분이 하루는 수라상에 전복을 올리지 말라고 그래요. 전복이요. 왜 올리지 말라고 했냐면 제주도에서 해녀들이 전복 따느라고 목숨 걸고 하고 그 전복을 한양까지
이렇게 가져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는가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전복 먹기가 싫어진 거예요. 미안해진 거예요. 이거 아니라도 먹을 거 많은데 나 전복 안 먹어. 수라상에서 전복 빼. 진상품에서 전복 날려. 그래갖고 전복이 없어졌어요. 진상품에. 그래도 뭐 한양에 있는 고관들이 또 계속 먹었으니까 제주 해녀들은 계속 고생했지만 그래도 임금님이 그 얼굴도 본 적 없는 제주 해녀들의 고생에 마음이 아파서 내 전복 안 먹을란다. 그게 얼마나 훌륭합니까? 근데 정조대왕도 마음껏 못 먹던 생전복을 우리 마트에 가면 작은 건 6개 만 원이에요. 조금 중간 사이즈는 3개 만 원이고요. 전복 요리 전문점에 가면 전복회, 전복 무침, 내장 무침, 전복구이, 전복죽까지 코스 딱 나오는데 3만 원이면 먹잖아요. 우리가 지금 대한민국의 이 도시 중산층들이 먹고 사는 수준이요. 정조대왕을 능가해요. 조선 후기에 정성판서보다 더 잘 먹는다고요, 지금. 그 사람들이 꿈도 못 꿨던 비행기, 있는지도 몰랐던 비행기를 타고 해외여행을 다니고요. 얼마나 더 잘 살아야 만족해요? 물질적으로? 저는 지금 우리가 사회가 조금 더 고르게 잘 살기만 한다면 지금도 충분히 인류 역사 일찍이 없었던 만큼 잘 살고 있고요. 여기서 1년에 1%, 2%씩만 잘 살아지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람들은 정신이 없어요. 잘 살아야 돼, 잘 살아보세요. 지금 와가지고 잘 살아보세요. 뭘 잘 살아? 얼마나 더 잘 살게요? 이 삶에 대해서 이제 자성의 시간이 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남자들요, 뭐 좀 잘 나가고 돈 좀 벌고 회사 만들어가지고 뭐 좀 부자 되고 이러면 아가씨 나오는 술집에 가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러고 살았잖아요. 그 계속 그렇게 살다가 윤창중이 사건이 난 거지만 그리고 또 막 이사 다니고 집 늘리고 부동산 막 하고 이래갖고 또 돈 벌었잖아요. 그렇게 살아봤는데 뭐가 남아요? 자식들을 속색여. 그죠? 아니 아파트 큰 데 산다고 자식들이 착해져요? 전혀 그거와는 차원이 다른 삶의 문제들이 계속 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안 행복해지니까 계속 발버둥 치면서 그걸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아닌가 보다. 우리 삶이란 이런 게 아닐지 몰라. 이렇게 해서 그렇게 몇십 년을 살아온 앞만 보고 위만 보고 가던 이 삶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 여자분들도 더 많지만 남자들도 있어요. 이게 이제 문화적 전환이 저는 오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전환이 오는 데에는 그냥 사람들이 변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의 삶의 조건이 변하는 데 따라서 이 변화가 오고 있는 거니까 예, 저는 뭐 대한민국 괜찮다고 봐요. 뭐 이거보다 얼마나 더 잘 돼야 돼요? 문제는 물질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런 부처님 말씀이 이제 물질이 좀 풍족해지고 나니까 비로소 빛을 내는 시기가 온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비교적 우리나라에 대해서도 저는 보통 진보 인사들이 막 생지옥처럼 묘사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봐요. 네, 우리 당군 할아버지가 여기 터잡은 이후로 이렇게 사람들이 평화롭게 잘 살면서 서로 돕고 남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이랬던 적이 언제 있었나 싶고요. 여기서 좀만 더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각자의 삶을 좀 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한다면 한국 사회는 괜찮은 예, 동물의 세계가 될 수 있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질문을 한다면 예.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결국 각 계층이나 어떤 정치인들 간의 소통의 부재, 어떤 서로 생각하는 바가 틀리기 때문에 그런 걸 수용해서 소통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자기 입장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통섭, 아까 최지찬 교수님, 그 두루두루 어떤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글 쓰는 걸로도 어떤 본인의 의사를 어떤 뜻을 펼칠 수 있겠지만 정치를 그만둔다기보다 어떤 그런 쪽으로 후진 양성이라든가 그런 게. 예. 제가 뭐 후진을 양성할 만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정치 쪽에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후진 양성을 저도 후진인데 언제 후진을 양성하겠어요. 그런 것 같고 그 정치에서 후진을 양성한다? 이게 밖에서는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안에서 정치를 하는 분들이 하면서 후진 양성을 하는 게 옳지 않나,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소통과 관련해서는 저는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들은 평소에 주변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거나 이럴 때 그 사건과 관련된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입장에서 늘 생각해 줍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사건이 많잖아요. 자기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 사건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 또 미디어에서 보는 사건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 사건들을 볼 때 그 사건 당사자 입장으로 한번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그 사건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정보들을 다 살펴본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한 판단을 한다? 이거 아니죠. 그냥 딱 오면 뭐 이런 놈이 다 있어. 때려 죽여야 돼. 이번 이제 대구 여대생 사건 같은 경우에 이런 새끼가 있어. 우리는 사형제 반대지만 이 죽일 놈이 있나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냥 이런 죽일 놈이 있나. 죽일 놈이 있나 이거는 감정이에요. 그래도 죽이면 안 되지. 이거는 이성의 목소리고. 그렇긴 하지만 감정이 생기는 거는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저절로 생기는 거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직관적으로 그냥 판단하는 거예요. 그죠? 한혜진과 기성용이 결혼설이 돌다가 결혼한다 나왔다. 야 부럽다. 이런 느낌. 그거 뭐 한혜진과 기성용이 언제부터 사귀었나? 한혜진 씨가 뭐 나을 씨하고 양다리를 걸쳤나? 이런 거 다 알아보세요? 안 알아보잖아요. 그냥 잘생긴 축구선수하고 이쁘고 또 깔끔해 보이는 여배우하고 나이 차이가 8살이나 지는데 둘이 결혼한다니까 얘네들 잘 살면 괜찮겠네. 이런 생각 그냥 들 수도 있고요. 그럼 야 기성용이 봉잡았다 누나하고 사네. 뭐 이제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내 자신부터가 다른 사람들의 일에 관해서 그 사람 입장으로 이입해 들어가서 모든 걸 검토하고 그러고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자기 평소의 사고 패턴대로 감정대로 받아들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고 이제 너무 나가면 댓글도 달고. 근데 남에 대해서 자기에 대해서 남이 다르게 해주기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러니까 소통이 실패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에요. 사람들 사이에는 소통이 잘 안 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잘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원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되는 사람이 좀 있잖아요. 그럼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제가 이제 아까 사진 자료에 좀 이상한 걸 가지고 왔는데 그거를 보고 말씀드리면 더 생생할 텐데 그냥 말씀으로 드리면 누구도 잘못한 사람이 없지만 소통에 실패하는 게 보편적입니다. 누가 특별히 악의를 가지고 나쁜 의도를 가지고 해서 소통에 실패하는 경우는 드물고요. 아무도 나쁜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않았지만 소통에 실패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가져온 사진자료는 다 아실 거예요. 아프리카 수단에서 어떤 소녀가 이렇게 쓰러져가 죽어가고 있고 독수리가 죽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입맛 다시면서 이렇게 죽어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 그 사진이 뉴욕타임즈에 게재가 되어서 그 작가가 자살을 했잖아요. 나중에 1년 후에. 그 사진이 게재되고 나서 뉴욕타임즈하고 작가가 어마어마한 비난을 받았어요. 너 그 상황에서 사진만 찍고 있었냐? 이런 나쁜 놈아. 걔는 어떻게 됐냐?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런 비난이라는 건 직관적인 거예요. 그냥 그 사진을 봤을 때 너무 화가 나니까 나하고 같은 감정을 느끼고 나하고 같은 소망을 지니고 있고 나하고 똑같은 자격을 가진 어떤 인간이 거기 내전이 벌어진 어떤 지역에서 그냥 들판에 쓰러져 있고 죽어가고 있고 독수리가 그걸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고 도대체 어떤 놈이 저런 상황을 만든 거야부터 시작해서 온갖 화가 다 나요. 사람들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저 장면을 보고 사진을 찍고 있단 말이야. 그래? 상 받는 게 그래 좋아? 퓰리츠상이 그렇게 좋아? 이런 거예요. 분노죠. 정당한 분노요. 진실은 뭐냐? 거기는 구호소에서 너무 멀리 떨어진 곳이었고 그리고 그 작가는 그 장면을 보고 봤을 때 얼른 사진을 찍은 다음에 쫓아가서 독수리를 쫓아냈어요. 그렇지만 그 여자애를 소녀를 안아주지 못했어요. 구하지 못했어요. 왜냐? 거긴 구호소에서 너무 먼 지역이었고 그리고 이 구호 활동가들과 기자들에게는 직접적 신체 접촉을 못하게 행동 강령이 내려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전염병이 엄청나게 돌고 있었기 때문에 난민과의 신체 접촉을 못하게 돼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울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그리고 돌아와서 친구들에게 얘기하면서 그 아이를 안아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너무 엄청나게 후회를 하면서 울다가 다른 개인적인 어려움이 겹치면서 1년 후에 자살을 합니다. 30대 초반의 나이인데 소통에 실패해요. 근데 누가 잘못이 있냐? 아무도 잘못이 없어요. 우리가 누구에게 어떤 독자에게 그 사진의 배경에 있는 내전 지역에서 전염병이 돌고 있는 사실
구호단체의 활동 방침, 행동 강령 이걸 어떻게 다 알고 판단하겠냐고요. 그냥 사람들은 인간으로서의 정당한 분노를 표출한 거고 그 작가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자기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작가 활동을 한 거예요. 뉴욕타임즈는 이 사진을 보도해야 수단 지역의 참상에 대한 세계 시민들의 관심이 생기고 국제단체의 구호활동에 대해서 격려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좋은 뜻으로 그걸 게재한 거예요. 누구에게도 아무 잘못이 없어요. 그렇지만 소통은 실패했거든요. 이게 전형적인 사례인데 우리들 사이의 소통이라는 것은 매번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소통에 많이 실패했는데 그때 내 진심은 이건데 사람들이 왜 다르게 볼까? 왜 안 알아줄까? 이렇게 섭섭하게 생각하면 그 사람이 바보예요. 누구에게도 내가 하는 행동의 어떤 진짜 의도를 다 알아보고 판단해줄 의무가 없어요. 만약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 전달하는 방식을 잘못한 내 책임이 있는 것이지. 그죠? 근데 내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도 잘못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모든 사람과 잘 소통이 안 되는 문제에 대해서 괴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 열에 하나라도 잘 소통되면 그것이 큰 축복이에요. 그거 가지고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린 보통 사람이잖아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예수님도 소통에 실패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그랬다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본디어 빌라도가 잡아다가 사형을 내렸는데 죽이기 싫었잖아요.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어떡해. 빌라도 입장에서 보면 그거 죽여서 자기에 득될 게 없는데 혹시 죽였다가 진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자기 망한 거 아니야 이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나중에 살려줄까요? 물어보잖아요. 그 강도단 두목하고 둘이 세워놓고 대중에게 사면권을 줬어요. 대중이 누굴 사면했냐? 강도두목을 사면했죠. 예수를 죽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빌라도가 이 죽음에 나는 책임이 없다라고 싹 손을 씻고 나가잖아요. 나중에 혹시 가서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면 하나님한테 재판받을 때 정상 참작 저는 안 죽이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죽인 거예요. 이렇게 변명하기 위해서 발을 씻은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같이 훌륭한 사람이 늘 소통 때문에 고민했잖아요. 뭐 씨를 뿌리면 다 뭐 옥탑에 떨어지는 게 아니고 어떤 거는 자갈밭에 떨어져서 마사에 밟혀갖고 없어지고 어떤 거는 옥탑에 떨어져서 싹이 나고 그 얘기가 뭔 얘기냐? 나도 사람들과 다 소통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소통이 안 되는 게 내 책임만은 아니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갈밭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안 받아들여요. 요즘 일베 같은 데가 그런 거죠. 그게 자갈밭이에요. 자갈밭도 있는 거예요. 원래 세상에는 옥탑만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소통에 실패했을 때 그것을 과도하게 내 책임이다라고 자성은 필요하지만 그게 남들은 안 하는 실패를 내 혼자 한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요. 누군가가 내 없는 자리에서 내 뒷담화를 깠다. 그 사실을 누가 나한테 일러줬다. 하등 이상할 게 없어요. 나도 남 없을 때 뒷담화 까잖아요. 원래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만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라도 나를 진짜 있는 그대로 봐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 나를 좋아해주면 나하고 교감이 되면 그걸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저는 정치에서 소통에 실패했다고 해서 별로 괴롭지 않아요. 원래 그런 거지. 예,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도 나는 팬클럽도 있고 나하고 서로 잘 좋아하는 정치인들도 여러 사람 있고 친구가 셋만 있어도 훌륭하다는데 아까 얼른 꼽아봐도 한 5명은 넘잖아요. 그 이만하면 난 훌륭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살아갑니다. 여러분들도 소통이 안 되는 데에 대해서 상처받지 마십시오. 원래 삶이 그런 거거든요. 예수님도 그럴진데 우리 같은 범인들이야 밀러 무사마리오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말 버킷리스트도 있듯이 우리 선생님은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버킷리스트가 뭐가 있는가 얘기를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는 버킷리스트가 없고요. 저는 요즘 그렇게 생각하죠. 삶이란 뭔가, 산다는 거는 뭔가, 그러면 그것은 디자이어, 욕구를 실현하는 거예요. 욕구를. 그 욕구가 어떤 거든. 사람들마다 다른 욕구를 지니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색깔은 그가 혹은 그 여자가 그 남자가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어떤 욕구에 꽂혔냐에 달렸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권력욕에 꽂힌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떤 사람은 나눌 때 느끼는 기쁨을 맛보고자 하는 욕구에 꽂혔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시대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이제 5천만 명이 사는 이 사회는 5천만 명이 각자 자기의 욕구를 실현하기 위해서 행동하는데 그것들이 모여서 시대적인 흐름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물질적인 욕구 충족에 꽂혔을 때는 천하의 사기꾼이 대통령도 해요. 저는 이명박 대통령 같은 분은 그냥 인간이 저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정치 철학 이런 걸 논하기 전에 그냥 인간 자체가 굉장히 저질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노선이나 이런 걸 따지기에 앞서서 사람이 되게 나빠요. 그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살았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가 가장 싫어하는 유형의 욕구에 꽂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욕구 실현을 위해서는 정말 얼굴 안 붉히고 거짓말을 얼마든지 하는 사람이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그렇게 저질인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고상하다고 생각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게 객관적으로 고상한지 안 한지는 잘 모르겠고, 그리고 그분이 그 고상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욕구 실현을 위해서 선택한 방법이 실제 항목적적인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지만 적어도 주관적으로 스스로 고상하고 품격 있고 귀하게 되려는 욕망을 지니고 있는 거는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예, 그 정도는 인정을 해야죠. 예. 근데 저는 내 욕구는 뭘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지금도 그렇고 쭉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 뭐가 있으면 이것을 표현하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작곡을 하거나 연주를 하거나 노래를 부르거나 그림을 그리거나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글을 쓰는 거나. 그것은 표현하고 싶은 어떤 게 있는 거예요. 살면서 느끼는 어떤 무엇이. 그것이 이제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이념일 수도 있고요. 비전, 이상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감정일 수도 있어요. 또는 어떤 느낌. 이런 걸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전부 다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살면서 표현하고 싶은 것들이 여러 가지가 생기죠.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표현하고 싶은 어떤 욕구를 느낄 때 표현하자. 그거예요. 표현하자. 그러니까 제가 글을 쓰는 것은 살면서 제가 느끼는 귀한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을 표현해서 딴 사람하고 나누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죠. 정치를 왜 했냐? 그것도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제가 느끼던 분노의 감정 그걸 표현하고 싶었어요. 이 도둑놈들. 왜 도둑놈이 될까 생각해보니까 정당이 부패해서 그래. 그래서 이 잘못된 정당 제도나 그 정당 제도를 이용해서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에 대한 분노 이런 감정을 안고 정치에 들어왔으니까 잘 안 된 거죠. 예. 국민들을 편안하게 해야지 행복하게 해줘야지 이런 걸 갖고 정치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저는 그 현실 정치에 대한 분노를 가지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걸 막 표현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요즘 표현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먹는 거요. 예,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뭔가를 맛있는 걸 만들어서 이렇게 주고 나누어 먹고 그 사람들이 그걸 먹으면서 되게 좋아하는 걸 보면 되게 좋아요. 예, 그래서 같이 놀러를 가면 고기를 제가 굽거든요, 보통. 숯불도 제가 피우고. 저는 숯불을 잘 피우는 방법과 숯불이 어떤 상태에 있을 때 고기를 올려놔야 되는지, 돼지고기를, 어떤 두께로 올려서 첩을 굽고 어떻게 하고 소금은 언제 뿌리고 이런 걸 비교적 잘 알아요, 저는. 그래서 제가 잘 굽거든요. 이제 잘 구워서 딱 상에 올려주면 사람들이 야 정말 잘 구워졌다 진짜 맛있다 냄새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러면서 막 먹어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그게.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직접 구워서 먹이는 건데 그거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책으로 쓰면 어떨까. 그러니까 즐겁게 음식을 만들어서 나눠 먹는 법에 대한 책. 그러니까 그 왜 쓰냐 하면 그거 우리 살면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가장 좋은 감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맛있는 걸 자기가 만들어서 주고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어떤 감정을 교류하고
이런 것만큼 우리 삶에서 좋은 순간이 얼마나 더 많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이 그런 순간을 많이 느끼게 만드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걸 표현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특별히 리스트를 정해놓은 건 없고 지금은 그런 욕구가 좀 있는 거죠. 뭐 정치 이런 얘기는 이제 딴 분들이 하시고 저는 요리, 돼지고기 굽는 거, 매운탕 끓이는 이런 거 하면 예, 지금 제 리스트에는 그게 올라있죠. 물론 금년에 작업은 제가 한국 현대사에 대한 책을 이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게 끝나면 정말 요리책을 한번 제목은 남자의 요리. 예, 그런 거, 그 다음에는 또 뭐가 느껴질지 모르겠어요. 그게 뭐가 느껴지면, 그 어떤 귀한 어떤 삶에, 살아가는 어떤 순간에 나에게 너무 좋은 느낌으로 다가온 어떤 순간들이 있을 때, 그걸 제가 노래를 만드는 사람이면 노래로 만들 것 같아요. 그리고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 같으면 누구한테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그 노래를 할 것 같아요. 제가 화가라면 그런 장면을 그릴 것 같아요. 그 느낌이 느껴지는, 예, 그런 그림이요. 근데 그런 재주가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글 쓰는 것밖에 없으니까, 글로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고, 그 책을 쓰고 나면 또 다른 욕구가 느껴질지 몰라요. 근데, 버킷리스트는 세월이 다 지나가고 나서 만드는 건데, 아직은 그럴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명표를, 보험회사 생명표를 보니까 앞으로 30년은 더 산대요. 30년 동안 삶의 구비구비마다 어떤 느낌을 가지게 될지, 어떤 것을 표현하고 싶어질지 잘 모르거든요. 어느 날 저 청와대 앞에 가만히 깔고 1인 시위하러 갈지도 몰라요. 어떤 그런 것이 생기게 되면. 그래서 저는 리스트가 없고요. 그 리스트를 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 딱 하나를 정하고 그걸 한참 하고 나면 또 딴 걸 하고 싶어지면 또 딴 걸 하고 그렇게 한 우물만 파지 말고 아무데나 우물을 파면서 살자. 그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사람은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내일 죽을지도 모르고 사는 순간까지 해나가는 거죠. 하나씩. 예. 그렇게 하고 어느 날 갑자기 써던 데서로 끝나면 할 수 없고, 예. 그 인생이라는 건 예측을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하고 싶은 걸 오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죠? 내일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영화 데스티네이션 이런 거 보면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차 몰고 가는데 그냥 맞은편에서 트레일러가 덮쳐갖고 죽을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 내가 느끼는 감정에 충실하고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것에 충실하고 내가 느끼는 욕구에 정직하게 그렇게 해서 살다 보면 운 좋으면 계속 오래 가는 거고 그렇게 운이 좋지 않으면 거기서 끝나게 되겠죠. 그렇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게. 그렇게 하면 후회가 안 남잖아요. 버킷리스트는 어느 순간 해보고 싶었는데, 표현하고 싶었는데, 다른 어떤 이유 때문에 못 해본 거를 남겨놨다가 나중에 써보는 건데요. 계속 충실하게 살면 굳이 그 리스트를 작성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현대사 책보다는 요리책을 기대해 주십시오.